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중환자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괴질의 증상이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급성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병명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병으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와사키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열성 질환 중에 하나인 가와사키 병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그 코로나19와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국내 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가 이 가와사키 병으로 판명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그 자세한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가와사키병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가와사키라는 이름은 해당 질환을 최초로 발견하고 보고한 일본의 도미사쿠 가와사키 교수의 이름을 따 지었습니다. 가와사키 교수가 1967년에 처음 가와사키병의 형태를 보고했는데요. 1960년대 초부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관찰하였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보고되는 병입니다.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정의되며 피부, 점막, 림프절, 심장, 혈관, 관절, 간 등 전신에 다양하게 침범합니다. 국내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역학조사를 시행해 왔는데 발병 환자의 90% 가까운 인원이 5세 이하 소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5세 미만의 이제 소아에게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 자, 그럼 우리나라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매년 약 5천 명 이상, 일본은 매년 10,000명 이상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5세 미만 소아 10만 명당 194.7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2012년 통계에 따르면 5,033명이 발생하였으나 동양 어린이의 발병이 실제 다른 인종보다 높습니다. 또한 약 80% 이상이 5세 미만에서 발생하며 드물게는 10대와 성인의 발생 보고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양 어린이들에게 잘 발병을 한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병의 발생 원인은 뭘까요? 네, 가와사키 병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전신의 계통적 혈관염인데요. 다만 여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5세 미만의 특정 연령층에서 나타나며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어떤 감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력이 있는 사람의 형제나 자매, 그 자녀에게서 발병 위험도가 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전적 소인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발병 소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감염원이 원인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와사키 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해당 질병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를 해서 증상이 발현될 때 좀 빠르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가와사키병에 걸렸을 경우 4, 5일간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고열 외에 가와사키병만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첫째, 양쪽 눈에 눈곱이 끼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결막 출혈입니다. 둘째, 입술이나 혀가 빨간 사탕을 먹은 것처럼 유난히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몸에 울긋불긋한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 양상 중 BCG를 접종한 소아 중 그 어린 소아들에게서 그 부위가 유달리 좀 붉게 변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목에 있는 림프절이 좀 많이 붓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손발이 붓고 빨갛게 변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손발이 부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몸에 발진이 올라왔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좀 특히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우선은 빨갛게 충혈된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열이 나면 흔히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질환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가와사키병의 특징은 눈곱이 끼지 않고 흰자만 이렇게 빨개집니다. 눈에 눈곱이 끼면서 충혈이 되는 경우 가와사키병보다는 감염의 경우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도 좀 볼게요. 부르튼 입술, 그리고
그리고 딸기 혀 빨개졌는데 이거 역시 가와사키 병만의 특징인가요? 네네. 그 진단 기준 중에 입술이 빨개지고 부르틀 수 있고 이것이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 역시 또 가와사키병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성홍열에 걸린 경우에도 이렇게 딸기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열이 나는 많은 아이들이 입술이 붉게 보일 수도 있어서 경험이 많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그걸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도 볼까요? 몸통에 발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발진과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교수님? 네, 가와사키병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질환의 발진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원인이 명확치 않은 발진이 있을 경우에 가와사키병을 염두에 두고 다른 증상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같이 BCG 접종을 맞는 경우에는 가와사키병에서 그 접종 부위가 붉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진단할 때 참고만 하는 정도이긴 합니다. 대개 2세 미만 아이들이 그렇고요. BCG를 접종하지 않는 나라의 아이들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인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사진도 보겠습니다. 피부가 좀 벗겨진 손과 발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네, 가와사키병 급성기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와사키병에서는 특징적으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마치 귤 껍질이 까지듯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가와사키병의 이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이런 증상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아도 가와사키 병인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 네, 가와사키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는 어린이마다 다릅니다. 5가지 증상이 모두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5가지 중에 한 2~3가지 정도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불안정 가와사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항생제에도 반응이 없는 고열이 지속될 경우에 위에 설명한 5가지 증상 중에 혹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나타난다면 촬영을 해서 소아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와사키병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혈관의 변화를 보고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에는 열이 없는 가와사키병도 보고된 적은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전 가와사키는 일반적인 가와사키병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교수님? 네, 불안정형 가와사키병의 진단 기준은 발열과 4개 미만의 증상 또는 관상동맥 합병증의 발생입니다. 주로 1세 미만의 매우 어린 영아에서는 때로 이 병이 좀 이렇게 비전형적인 형태 중에서도 더욱더 불완전한 형태, 즉 모든 특징적인 증상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진단을 내리기 더욱 힘들 때가 또 있습니다. 증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부 하나에서 관상동맥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대개 증상이 특히 열이 오래 갈 경우에는 관상동맥류라는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가와사키병 위험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위험한 이유가 말씀하셨던 그런 관상동맥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네,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늘어나는 관상동맥류 같은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류가 굉장히 크고 모양이 좋지 않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혈관이 좁아져 나이가 들어서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늦지 않게 진단되어서 적절히 치료에 반응을 잘 하게 되면 관상동맥류 발생률은 3에서 5% 미만이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20에서 25%에서 관상동맥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동맥의 확장이 가볍게 관찰되면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변화가 확인이 되더라도 중증의 동맥류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미리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와사키병의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열 나고 하루 이틀 뒤에 열도 떨어지고 저절로 좋아진 뒤 나중에 손가락에 피부가 벗겨져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이 저절로 회복될 수도 있는 병이기는 하지만 오래 염증이 지속될 경우 합병증이 올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여 치료가 늦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증상을 좀 잘 알아두셨다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평소 열이 나거나 뭐 발진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질환과 구분이 그러면 좀 힘들 것도 같고, 그러니까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과 구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앞서 말씀하셨는데 성홍열 같은 경우도 고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두 질환 다 열이 나고 임파선도 붓고 발진이 생기고 입술이나 혀가 빨갛게 나타나는 등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홍열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가와사키는 면역 반응 이상으로 인한 전신 혈관 염증이고 특히 관상동맥을 침범하게 됩니다. 치료는 성홍열은 항생제로 치료하고 가와사키는 면역 글로불린과 아스피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 후에 증상이 호전되고 열이 좋아진다면 가와사키병보다는 성홍열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습니다. 성홍열을 구분하는 것은 가와사키보다는 좀 더 성홍열의 특징적인 발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발진들이 몸통에 퍼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입술은 붉은 반면에 입 주위는 좀 창백해 보이기도 합니다. 성홍열은 항생제에 아주 잘 반응을 해서 열도 잘 떨어지므로 열에 대한 치료로 항생제에 반응이 없다면 성홍열이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유사 질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와사키병의 진행 단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나요, 선생님? 네. 가와사키병은 3단계를 보이는 질병입니다. 첫 번째로 급성기, 첫 2주 동안 열이 나기도 하고 다른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아급성기, 2주에서 약 3주 사이에 손가락, 발가락 끝에 그리고 항문 주위 막양 낙설이 보이고 혈소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동맥류와 같은 혈관 확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 6주에서 약 8주 사이로 이때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떤 혈관의 비정상성이 회복되거나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의 경우가 이렇게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므로 화나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 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도 생겨서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가와사키병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요? 네,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는 없고 증상을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때 가와사키병이라고 진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상이 불분명한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이 진단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입원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심초음파를 시행합니다. 심장초음파 검사는 가와사키병 진단 시와 발병 2, 3주 이내에 시행하고 관상동맥 이상 유구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발병 6에서 8주에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와사키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가와사키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입원해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고 아스피린을 복용합니다. 열이 내려도 관상동맥 내 혈전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퇴원 후에도 하루 1회 저용량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가 정상이라면 2달 정도 약물 복용을 하고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관상동맥류가 있으면 관상동맥의 병변이 정상화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와사키병이 이제 보통 완치되기까지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가와사키 급성기 치료는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봐도 됩니다. 정맥 주사로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입원해서 약 12시간 정도 투여하고 동시에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면서 대개는 아이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늦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약 2개월간 아스피린을 유지하게 되고 만약에 관상동맥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 관상동맥이 정상화될 때까지 아스피린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2달 정도면 치료가 좀 마무리된다는 네. 거네요. 자, 그렇다면 가와사키병 완치는 가능한 질병인지 그리고 또 치료 후의 예후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관상동맥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면 다른 전신 증상은 완치됩니다. 병을 앓은 후 6에서 8주까지 관상동맥 병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심장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합니다. 간혹 나중에 관상동맥 이상이 발견될 수 있으니 1년 뒤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추적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가와사키병은 대부분 예후가 상당히 좋아서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가와사키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O 또는 X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어린이에게 열이 날 때 옷을 입혀서 땀을 쫙 빼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막 그죠? 아플 때 땀을 한번 쫙 빼면 좋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올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X. 네, 땀을 흘리는 것이 체온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만 일부러 열이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고 해서 사실 땀이 뭐 더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열이 나는 많은 아이들은 탈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땀이 덜 나기도 합니다. 가벼운 옷을 입히는 것이 좋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복용시켜줘도 좋습니다. 잘 놀고 불편해하지 않고 건강해 보일 경우에는 굳이 또 해열제를 복용시킬 필요는 없고요. 미온수로 닦아서 체온 발산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대개 해열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필요하니까 이 사이에 열이 더 오르지 않도록 미온수 마사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가와사키병은 전염된다. 아까 뭐 유전 가능성 같은 거 있다고 하셨는데 전염되면 좀 무섭거든요. 네. 이거 전염이 될까요, 교수님? 네, 다행히 X입니다. X. 네.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도 해서 네. 뭐라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가와사키병 자체가 전염이 되는 병은 아닙니다. 치료하다 보면 가와사키병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것을 사실 많이 보기 때문에 전염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가와사키병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병을 앓고 난 후에 예방 접종은 언제 해야 할까요? 네. 가와사키병 치료 중 하나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았을 경우 생백신 예방 접종은 면역 글로불린 치료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합니다. 네. MMR 즉 홍역, 볼거리, 풍진, 그리고 수두 예방접종, 또 일본 내염 중에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들 생백신은 면역 글로불린 투여 후 11개월 정도 간격이 있어야 하므로 그 사이에 돌이 되어 접종 시기가 있게 되면 간격을 고려해서 맞춰야 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주사의 항체 성분이 생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예방접종은 일정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지 않고 좋아졌던 가와사키 병이라면 예방 접종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병이 가와사키병 아닐까 싶습니다. 질병 예방의 첫걸음인 개인위생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이 가와사키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